장녀는 병주 안문군 마오편 출신으로 본래 성은 장씨가 아닌 섭씨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녀의 가문이 성을 바꾼 이유는 흉노족의 보복을 피하기 위함이었는데, 한무제 시절 장녀의 조상인 서빌이라는 인물이 흉노 선우에게 성을 바치겠다고 거짓 항복을 한 뒤 그를 한나라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려 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섭씨 가문은 흉노족의 원한을 샀다고 합니다. 또한 말, 장녀는 보통 사람에 비해 무력이 뛰어났고, 그로 인해 젊었을 때 군의 관리에 임명되었으며 곧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어 종사에 임명된 뒤 하진의 부름에 응한 정원을 따라 낙양으로 갑니다. 이후 장녀는 하진의 명에 따라 하북 지역으로 파견되어 병사 1000여 명을 모집했으나 그 사이에 하진이 십상시들에게 암살당했고, 정원도 봉탁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권력을 잡은 봉탁의 밑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포가 봉탁을 암살해버리자 장녀는 거리낌 없이 여포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아마 장녀는 여포와 함께 정원의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을 테고, 여포가 자신과 같은 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포는 권력의 중추에 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각과 곽사의 군대에게 패해버렸고, 이에 여포는 우여곡절 끝에 서주로 도망쳐 왔는데, 이때 장녀는 여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녀는 고순과 함께 유비를 공격했다는 기록 이외엔 별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여포 휘하에 있을 때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28세의 나이에 노국의 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포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결국 여포가 조조에게 패망하자 장녀는 고순처럼 끝까지 여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조조에게 투항했다고 합니다. 건안 5년 서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비가 조조에게 격파당해 원소에게로 보조했을 때,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불가피하게 그의 휘하에 들어갔고, 이 시기에 장녀는 관우가 자신과 같은 항장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와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장녀에게 관우가 자신의 곁에 얼마나 있을 건지 의중을 떠보라고 했고, 이에 장녀는 관우를 찾아가 언제까지 조공 휘하에 있을 거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관우는 탄식하며 조공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는 없소이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공을 세워 보답한 뒤 떠날 생각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하여 장녀는 관우의 말을 그대로 조조에게 알렸고, 이에 조조는 관우를 의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부자에 따르면 장녀는 관우의 말을 그대로 조조에게 알리면 조조가 관우를 죽일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창의는 서주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군벌에 가까웠던 인물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유비가 원술토벌을 기회로 삼아 조조에게서 벗어난 뒤 서주에서 반기를 일으키자 호응했으며,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여 원소에게 달아난 뒤에도 끝까지 항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녀는 하우영과 함께 창의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 창의를 격파하지 못했고 군량이 점차 소진되자 장수들 사이에선 퇴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합니다. 하지만 장녀는 하후연에게 며칠 사이 적진을 순찰할 때마다 창의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살을 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는 필시 창의가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를 설득해 후항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장녀는 창의와 성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그와 만나서 먼저 귀부할수록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 설득했고, 이에 창의는 장녀의 말에 수긍하며 곧바로 투항했다 합니다. 그러자 장녀는 대담하게도 단신으로 창의의 집으로 가서 그의 처자식에게 예를 갖추니, 창의는 장녀의 행동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의심 없이 조조를 찾아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장녀는 오히려 조조에게 꾸짖음을 듣는데, 조조는 창의를 돌려보내 장녀만을 남긴 뒤 이는 대장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장녀가 홀로 창의의 본진으로 들어간 이를 비판한 것으로, 아무리 상대가 항복을 말했다고는 하나
지휘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적진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장녀는 명공의 위엄과 명망이 전국에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가 저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장녀는 원소의 아들인 원상과 원담을 격파하는 전투나 청주의 유표를 공격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조와 원상의 편을 든 오한족 선우 답돈을 토벌하기 위해 유성으로 진군할 때도 참전합니다. 부자에 따르면 조조가 유성을 정벌하려 하자 장녀는 조조에게 무릇 허연은 천자의 도읍입니다. 천자가 허연에 계시는데 공은 멀리 북쪽을 정벌하려 하시니 만약 유표가 유비를 보내 허연을 습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방을 호령하면 공의 세력은 꺾일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자 조조는 장녀에게 필시 유표는 유비를 견제하여 그에게 이를 맡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유성 정벌에 나섰다 합니다. 건한 12년 조조는 장녀와 함께 적진을 살피기 위해 백랑산에 올랐다가 같은 목적으로 백랑산에 오른 오한족의 군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조의 군대는 무장이 빈약했던 반면에 오한족의 군사들은 수가 더 많았고 중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서 혼란에 빠진 상태였기에 장녀는 조조에게 곧바로 적을 공격하자 조언하였고 이에 조조는 장녀를 장하게 여기며 그에게 대장기를 주어 선봉에 세운 뒤 오한족의 군대를 공격하라 명합니다. 그리하여 선봉에 선 장녀가 적을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니 오한족 군대의 진영은 붕괴되어 지휘관인 답돈과 수뇌부들은 사로잡혀 참수되었고 원상은 요동으로 도망쳤으며 2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투항했다고 합니다. 여강의 진란, 매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우금 장패에게는 매성을, 장녀와 장합에게는 진란을 공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매성이 우금에게 거짓 항복을 하여 우금을 속인 뒤 진란에게 합류하였고 이들은 천주산으로 들어가 그 위에 보루를 쌓았는데 천주산은 높이가 20여리에 길이 험하고 협소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휘하 제장들은 장녀에게 길이 너무 깊고 험한 데다 보유한 병사의 수가 적어 공격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으나 장녀는 이는 소위 말하는 1대1의 싸움으로 용맹한 자라면 가히 전진할 만하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진란과 매성을 공격해 이들을 격파한 뒤 참수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조조는 장수들의 공을 논하며 천산의 험준한 곳에 올라 진란과 매성을 죽인 것은 항구 장군의 공이다 라고 말한 뒤 장녀에게 포상을 내렸다 합니다. 조조가 선권 정벌에서 돌아온 뒤 장녀와 악진, 이전에게 병사 7,000명을 주어 합비해서 오나라 군대를 맡게 하였고 설제라는 인물에게는 서신을 주었는데 서신의 겉면에는 적이 도착하면 뜯어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한 20년 송건이 병사 10만 명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해오자 장수들은 조조가 준 서신을 뜯어보았는데 서신에는 만약 송건이 쳐들어오면 장녀와 이전은 군을 이끌고 출진하라. 그리고 악진은 수비에 힘쓰고 설제는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서신을 본 대다수의 장수들이 조조의 계책을 의아해하며 의심을 품자 장녀는 그들에게 공께서 원정을 나가 외부에 계시므로 우리가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적군이 우리를 깨뜨릴 것이요. 이 교서의 뜻은 적이 미처 집결하기 전에 요격해 그들의 예기를 꺾고 우리 군의 사기를 안정시켜야 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성패의 관건은 이 일전에 달려있는데 그대들은 어찌 의심을 하시오? 라고 말했고 게다가 이전이 나서서 장녀의 의견에 동조했기에 장녀는 이전과 함께 출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장녀는 그날 밤에 정예병 800명을 선발하고는 소를 잡아먹여 일전에 대비하였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직접 갑옷을 입고 북을 든 뒤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적진을 무너뜨려 수십 명을 죽이고 2명의 장수를 베고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보루까지 뚫고 들어가 송건의 대장기 아래까지 이르니 송건은 크게 놀랐고 그의 곁에 있던 장수들도 당황해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송건은 장녀의 기세의 위협을 느껴 고지대로 도망쳤고 장녀는 송건을 쫓아가 욕을 하며 내려와 싸우자고 했으나
송건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나라 군대는 장료의 무용과 기세에 눌려 잠시 혼란에 빠졌으나 이내 장료가 이끄는 병사들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는 정신을 차린 뒤 장료를 여러 겹으로 포위합니다. 하지만 장료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 포위를 뚫었고 뒤에 남은 병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보고는 다시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어 남은 병사들을 구해내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투는 새벽부터 낮까지 계속되었는데 장료가 돌진하는 곳마다 오나라 군대가 초목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니 이와 같은 장료의 활약으로 인해 오나라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장료의 무신과 같은 활약으로 인해 오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곤두박질쳤기에 송건은 10여일 동안 합비를 공격했으나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했고 이에 송건은 퇴각을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오나라 군대는 차례대로 퇴각하였고 송건은 병사 1000명과 여문, 장응, 능통, 감령, 반장, 진무, 송겸, 서성 등 이름 있는 장수들과 소여진 북쪽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장료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그 즉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송건의 진영을 급습합니다. 이때 장료군의 기습이 얼마나 빨랐는지 오나라 군대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해 진무는 분투하다 죽었고 송겸과 서성은 도망쳤으나 나머지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싸웠고 특히 여문과 능통이 죽음을 각오하고 장료와 맞섰기에 송건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료는 송건을 거의 사로잡을 뻔했다고 하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장료가 항복한 오나라 장수들에게 아까 보니까 자줏빛 수염을 가진 장군이 있었어. 그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데 그게 누구였소? 라고 물으니 항복한 오나라 장수들은 그가 송건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장료와 악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할 시간도 없이 뛰쳐나가 송건을 추격했지만 이미 송건은 도망친 뒤라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건안 25년 왕위에 오른 조비는 장료를 전장군으로 임명하였고 송건이 다시 모반을 깨하자 장료를 합비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장료의 모친에게 수레와 병마, 수행원들을 보내 장료의 가족들이 장료가 합비로 떠나는 길을 전송하게 하였고 수많은 장수와 관원들이 길에 쭉 서서 장료의 모친에게 배례하도록 시켜 장료의 명예를 드높여줍니다. 이후 황제가 된 조비는 장료의 시급을 1000원나 늘려주었고 장료를 불러 오나라를 격파할 때의 상황에 대해 물은 뒤 장료를 극찬하였으며 장료와 장료의 모친을 위한 특별한 저택까지 만들어주었고 장료가 오나라 군대를 격파할 때 그를 수행한 병사들을 모두 불러서 근위병으로 삼았다 합니다. 그리고 장료의 건강이 악화되자 조비는 유역을 보내 궁중 의사를 데리고 가 장료의 병을 살펴보게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근위병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장료의 건강을 걱정했으며 시간이 지나도 장료의 병환이 나아지지 않자 직접 장료를 찾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한 뒤 황제의 옷을 하사하고 황제가 먹는 음식까지 매일 보내줍니다. 이와 같은 조비의 정성 때문인지 장료는 건강을 되찾고 오나라 군대와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으나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황초 3년 눈을 감았고 이에 조비는 눈물을 흘리며 장료에게 강우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장료는 의외로 인간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합비 전투 당시 장료는 악진 이전과 평소에 화목하지 않아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전은 자신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할 것 같냐고 화내며 장료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도 장료는 우금, 악진과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며 어이없게도 자신의 호군인 무주라는 인물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료가 형주를 토벌하기 위해 장사에 주둔했을 시기 군중에서 반란을 깨하는 자들이 밤중에 난을 일으키고 불을 질러 병사들이 동요하자 장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는 소수의 배신자가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군에 명을 내려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조용히 앉아있으라 한 뒤 측근들을 이끌고 진영을 돌아다니며 반란을 주모한 자들을 체포해 참수했다고 하니 이처럼 장료는 뛰어난 무용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북궐이 시작된 이래 정예 7군을 이끌던 우금이 포로가 되어버렸고
본성의 조인이 관우군에게 포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조는 장녀까지 형주로 불러들여 관우를 막으려 했고, 이에 장녀는 군을 이끌고 형주로 향했는데 소왕이 이미 관우의 군대를 격파했기 때문에 장녀는 마피 지역에서 조조를 배알하고는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장녀가 사망한 해인 황초 3년, 장녀는 죽기 전 조휴와 함께 송건을 공격했는데 송건은 장녀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두려워하며 귀하 장수들에게 장녀가 비록 병들었다고는 하나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상대이니 신중히 대처하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장녀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